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간평사 경제학 최종 정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마무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가 여러분 뒤에 이 그림은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네. 아무튼 뭐 이렇게 뒤에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그려달라 했거든요. 조만간 1차 시험도 합격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2차 시험도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요. 지금 마무리야 마무리. 마무리 단계에 어떻게 정리하는가. 요거요. 1차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꽈락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꽈락까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경제학 과목은 고득점 아니면 꽈락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뭐 60점을 맞는 게 목표입니다.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조금만 공부하면 거의 80점 이상 8점이네. 네, 80점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걸 공부를 조금 잘 못하면 그냥 또 꽈락의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꽈락에서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요 언저리에 지금 막 있다 그러면 조금 마지막에 에너지를 좀 올리셔가지고 경제학과 회계학은 이 꽈락을 확실하게 넘으시면 1차가 안정적이죠. 1차가 안정적이 돼야지 혹시 2차 시험이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 그래서 2차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요 1차를 통해 가지고 쉽게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2차가 가벼워집니다. 아무튼 지금은 빡세게 1차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하면은 뭐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어오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뭐 별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막 급하게 문제 어떻게 풀고 뭐 공식으로 표 암기하시고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허무해요. 시험장 가보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데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객관식 강의를 좀 계속 더 들으세요. 오케이?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객관식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최종 정리를 들으세요. 이 최종 정리는 중간에 핵심 정리랑 좀 다르게 어떻게 할 거냐면 파트별로 나눠서 할 건데 기본적인 개념을 OX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냥 OX를 통해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래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겁니다. 말 그대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 중간중간에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객관식 교재 파트 보면 요거는 우리 알다시피 포인트로 이렇게 좀 약간 나눠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 관련된 부분을 좀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한번 가볍게 들으시고요. 이걸 다 들으신 다음에는 기출을 무한반복 많이 푸세요. 기출문제. 제가 간편 기출 정도만 보시죠.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뭐 공무원이나 다른 것들은 객관식에서 많이 풀어먹는 정도로 충분하니까 간편 기출 한 10개년 풀어보세요. 10개년. 요 강의도 올라가 있고요.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와 강의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케이? 저 10개년 기출은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 수요 공급서부터 거시 미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문제씩 푸세요. 그래서 20문제씩 푸시면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 경작부터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늘 23년도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겠다.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익숙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해설 보시면서 한 30분 정도 정리하시고 약한 파트가 어딘가 보고 약한 파트는 객관식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럼 미시가 얼추 끝나? 그럼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21번부터 40번까지 푸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해설 강의도 있으니까 해설 강의 필요하시면 내가 약했던 문제 제 책 순서에 맞춰서 돼 있으니까 그 문제 클릭해서 살짝 보시면 될 겁니다. 해설도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거 정도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틀에 1개년도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계속 하는 거지. 그냥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22년 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그 다음날은 21번부터 40번까지 풀고 이거 이렇게 1개년도를 이틀 동안 풀면 10개년도 해도 20일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세요. 지겹죠? 원래 시험이 다 공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반복해서 전범위를 푸셔야 돼요. 전범위. 아시겠죠? 예, 전범위. 이걸 왜 합니까? 하면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관리야, 시간 관리.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에 가보시면은 내가 아냐 모르냐 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간평사 같은 거는 시험지도 이렇게 보시면 계산 공간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계산 문제는 찍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연습하시면 좁은 공간에서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이니까 요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한 번은 보세요. 근데 모의고사 여러 번 보지 마세요. 가끔 모의고사를 무슨 뭐 5회분, 10회분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옛날에 뭐 작년 요럴 땐 한 하프 모의고사 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문제가 전부 다 첫 번째는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내시는 게 아니잖아. 학원 선생님들이 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나 다른 시험 문제나 그거를 그냥 재탕한단 말이야. 조금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의고사에 뭐 그렇게까지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난 새로운 나의 실력을 테스트해. 테스트 못하러 합니까? 실전에 가서 하면 되지. 모의고사 보지 마시고 그냥 기출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요거 설명도 잘 들어가 있으니까. 야, 니네도 모의고사 보던데? 우리도 보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한 번 정도는 보셔도 돼. 왜냐면 이제 뭔가 낯선 긴장감. 그리고 이제 전범위를 다 보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 몇십 회씩 보시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전국 모의고사 1회분, 예, 이런 정도. 뭐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학원 걸 봐야 돼? 뿌라임? 아니요. 그 뿌라임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뿌라임 수강생분들은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보세요. 아니, 다른 학원? 낯선 선생님? 그거 가라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시험을 보나? 그럴 테니까, 낯선 환경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다른 학원에서 수업 들으신 분은 뿌라임으로 오세요, 뿌라임으로 오시면, 이 낯선 환경에서 또 시험 보면서, 이 약간 그냥 익숙한 장소에서 시험 편안하게 보는 거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연습하는 거니까, 실전 연습, 그런 의미로서는 모의고사를 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저도 모의고사 어떻게 낼 거냐 그러면 간평 수준에 맞춰가지고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가 다른 간평사 과거 문제라든가 그 약간 숫자 바꿔서 낼 거야. 아니면 보기 지문만 바꿔도 몰라요. 바꿨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은 별거 없고요. 그냥 최종 정리 강의 가볍게 듣고 요 연도별 기출문제 10개년 뭐 거의 23년도 22년은 제가 유튜브에도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서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해서 문제를 암기하세요. 문제를 암기하세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경작은 계산 문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부는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스스로 아니야. 우리 시험은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지.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거니까 딱 봤더니 1분 안에 못 풀 것 같다. 3번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가끔 뭐 두세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끼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최종 정리 잘 보시고 요게 이런 게 있었구나 보시고 약간 체계적으로 뭔가 단권화 시켜야겠다 그러면 단권화는 우리 전에 기본 강의 끝나고 들어갔던 원샷 1, 2, 3 경작 핵심 정리 체크 있죠? 핵심 정리
그 책, 그 얇은 문고판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원샷 한 큐에 끝내라는 거야. 게임이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원샷 1, 2, 3이야. 토픽을 123개로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 토픽만 보시면 충분해요. 넘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갑자기 솔로 균제 상태 구하는 게 갑자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 객관식 파트, 거기 솔로 파트 몇 개 문제 풀어보시고 갑자기 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에서의 기업의 수를 구하는 게 갑자기 어렵다. 이러면 여기 가보시면 비슷한 문제들이 모아놨잖아. 그래서 그걸 연속으로 한 두세 개 같이 푸시고 뭐 계속 반복하는 거야. 시험 갈 때까지. 아침 시작할 때 먼저 하기 싫지만 경장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별거 없어요. 앞으로 그냥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리고 문제 암기하시고.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면요.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약간 한 4회에 걸쳐서 할 거야. 그러니까 대략 한 12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건데 이거를 시간 베이스로 나누지 않고요. 우리 요 나눠드린 핵심 요 최종 정리 교재가 미시 7개, 한 거시 한 6, 7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챕터당 하나씩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챕터 1장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요 공급 한 꼭지하고 소비자 선택 이론 좀 길긴 하겠네. 그거 한 꼭지하고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게 더 이렇게 강의 올라간 거 보는 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가 적정한 수준에서 정지하시고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인트로 측면이에요. 인트로. 경제학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기본 원리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한번 보시면요. OX 돼 있는데 기본 용어들 정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학은 경제 문제를 다룬다라고 했는데 이 경제학의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왜 발생해요? 그래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건 맞지 않습니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자원을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희소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고요. 상대적으로 욕망이 너무 커서 자원이 희소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것도 있지만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시간, 돈, 에너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으면 상관없는데 뭐 노동이나 자본이나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게 방전되면 또 안 되잖아. 등등등.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경제학은요. 접근 방법이 미시적인 접근 방법과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날씨가 쌀농사에 미치는 영향 이거요. 이거는 미시지. 쌀농사라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쌀시장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미시가 되는 것이고요. 거시는 뭐야? 전체 시장이지. 국가 경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쌀시장의 생산량과 가격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 이거는 Q 생산량이고 가격입니다. 거시는 어떻게 돼요? 이 국민소득이야. 국민소득과 P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국민소득 GDP라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얘는 그래요. 얘는 Q를 다 서메이션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관세 부과가 개별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세계 무역량, 세계 경제 무역량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구성의 오류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3번 보시면 1929년 대공황 때 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 거시긴 한데 자,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유효 수요.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은 최종 정리니까 미것이 전천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Y라는 총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C, I, G. 그 다음 여기가 순수출이야, 순수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물건을 수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불안해.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개별 국가는 각국은 그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무역에 장벽을 설치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무역 장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니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서로 교육이 안 되니까 수요가 부족해져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거랑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개별 경제 주체들로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는 최적이야. 불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구를 찾아서 달리는 거잖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구성원의 오류 이렇게 됩니다. 절약의 역설도 같은 맥락이 되죠. 다음 4번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인간 욕망에 비해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5번 이해가 되시겠지만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 자,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을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낭비가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한다거나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게 되면은 그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파레토 효율성이라 해서 교환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종합적 효율성 다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생산과 관련해서는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P, B, C.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해서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고 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낭비가 있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6번 지금 말씀드린 생산 가능 곡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요. 만약에 우하향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뭐야?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대가를 치른다는 거야. 이게 우하향하는 거니까 XJ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해 0보다 크다를 의미합니다. 다른 건 뭐 있나요? 예, 그렇지. 만약에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수평이면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 되면은요. 그러면 XJ 기회비용이 빵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수평이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XJ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YJ를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 뭐라 그래요? 접선의 기울기 MRT 기억나십니까? MRT XY인데 얘가 빵이야 빵. 얘가 빵이야 빵. 빵이니까 이거 X의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X의 기회비용이 빵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하향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 스텝 2 들어가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냐 볼록하냐 우하향하는 직선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목하다라고 하면 이게 오목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기회비용이 점차 체증한다.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은 체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약간 우리 응용 문제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되고 오목하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이렇게 체증한다.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회비용이 있으면 오목, 볼록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다음 7번. 자, 시장 경제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당연한 얘기죠. 분권화된 의사결정, 자유로운 교환. 예, 그게 바로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교환. 이렇게. 더 나가서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하는가 어떻게 결정돼요? 그치, 시장의 가격을 보고요. 가격을 보고 백종원 선생과 스파게티를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백종원 선생과 저랑 누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제가 만들면 망하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더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이 신호 역할을 합니다. 신호 역할을 하고 이러한 신호 역할을 보면서 어떤 내가 바이어가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메이커 셀러가 되고 더 싸게 생산할 수 없으면 그러면 바이어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가 된다. 요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둘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인 이득을 획득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8번. 시장 경제는 경쟁과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자,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조화임, 공익과 후생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뭐야? 후생경제학 제1정리 기억나십니까? 후생경제학 제1정리 요거는 뒤에 일반균형 이론 첫 뒷파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일반 경쟁 균형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시장에 맡기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제1정리예요. 제1정리.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이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정당화시킨다 보시면 되겠고 제2정리가 이렇게 뒤집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2정리는 정부가 들어가도 됩니다. 정부가 들어가도 되고 재분배 이런 얘기가 들어가도 되고 공평성 오케이. 제1정리에 뭐 정부, 재분배, 공평성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공평성 네 이런 얘기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 체계를 변화시키거나 거기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선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볼록성 이거는 제2정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9번. 자, 어떤 재화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자, 수요가 더 많다는 거야.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가 많고 자, 소비자의 욕망에 비해서 재화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생산자에게는 더 큰 이윤의 기대와 함께 공급을 확대하려는 신호를 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 됩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시장에 Q가 있고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어떤 선택, 행동,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공급 곡선은 공급자, 생산자의 행동, 선택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P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공급이 이렇게 있고 수요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초과 수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지금 부족한 거야. 초과 수요니까. 자,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경제학에서 우리가 단순화를 통해서 모형을 사용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잘 보셔야 돼. 모형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순환 모형도 있고요. ISLM 모형도 있어. ISLM 모형 생각해 볼까? 요거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 잘 볼게요.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을 제외한, 그 제외한 동그라미 치세요. 나머지 변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조건, 실험 통제 맞습니다. 누가 물어봐. 자, ISLM 모형에서 가격은 어때? 가격은 여기 반영돼 있지 않잖아. 이런 것들 두 개를 내생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모형 내에서 변하는 거거든. 가격은 여기 없잖아. 외생 변수로 밖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외생 변수로
변수로 이게 바로 뭐냐면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른 일정한 요인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 많이 해요. 그래서 ISLM 모형은 물가는 어떻게 돼 있다? 고정되어 있는 모형이다. 당연하지. 고정되어 있잖아. 환율은 어떻게 돼 있다? 고정되어 있는 거야.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임금은요? 없잖아. 고정되어 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많이 그런 거 연습했었죠. 자,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맞아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어떤 길을 갈까? 갈 때마다 매 순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결과가 그래 나는 결심했어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을 갔어. 아 그러면 저 길 갈 걸 그러니까 갈 걸 하는 후회가 들어요. 늘 그래요 늘. 그래서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라 하는데 아무튼 이게 선택과 관련한 기회비용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2번 자 선택의 대가는 그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대가의 가치이다. 맞죠?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뭐 기회비용을 뭐 어렵게 막 복잡하게 꼬아서 내진 않지만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거를 선택하지 못한 포기한 아쉬움, 다른 거 아쉬움이 존재하는데 이 아쉬움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요.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선택을 포기할 때 건질 수 있는 최고 수입이 기회비용이다. 네, 우리가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 중에서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거, 그걸 바로 그러니까 내가 전체 선택한 거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선택하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기회비용 관련된 그냥 직관적인 아이디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용 관련해서는 기회비용이 있고 한계비용, 매몰비용이 있는데 매몰비용, 썬코스트입니다. 이게 땅에 가라앉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땅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미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래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간 버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해서는 차라리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많이 고려해서 매몰 비용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비용이 없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자, 건물을 이미 임대한 상태라면 임대료는 가게 문을 열 것인가 결정할 때 기회비용이 아니다. 이게 건물이다 라고 했는데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R&D, 신약 개발이나 뭐에 투자했다 이거요. 날렸어. 그냥 날리는 거 뭐 어쩔 수 없어. 물론 이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경험과 이런 게 노하우가 되긴 하겠지만 그 사업 자체로는 다 날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거기 보시면 건물을 이미라는 말 보이십니까? 이미 임대해서 1년간 임대료를 얼마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회수할 수 없는 거야. 건물주랑 약속한 거잖아. 이거 그냥 계속 나가는 거지. 근데 임대료 아까워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매몰 비용으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16번 한번 볼게요. 자, 자기 소유 건물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건물 임대료 수입 매몰 비용이 아니지. 이 건물이 프라임 건물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라임 건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너넨 좋겠다. 니네 건물이니까 임대료 안 내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가라고 해도 자가주택 소유라 해도 자기가 자기한테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회비용의 마인드 잘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한번 볼게요.
자,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경제는 생산 가는 곡선 안쪽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XJ가 있고 YJ가 있습니다. 여기에 빵이 있고 여기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게 생산 가는 곡선이지. 요 위에가 바로 효율적인 점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점들은 비효율적이다, 낭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비, 비효율적. 여기는 도달이 불가능한 거야. 도달이 불가능한 점. 요 형태를 잘 좀 보시긴 해야죠. 그리고 요 곡선 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효율적인 점.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낭비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효율적. 보통 어떤 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 실험. 아니,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유휴 자본, 유휴 설비, 자본, 시설이라 할게요. 공장 시설. 놀고 있어. 예. 낭비지. 자, 그 정도 보시죠. 다음 18번. 사과와 배의 한계 변환율이 3이면 사과가 배보다 여러분, 이 생산 가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뭐예요? MRT인 거 이해되시죠? MRT XY 하첨자 써주시고 자, 이거 어떻게 관계입니까? MCY분의 MC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XJ의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 그래서 국제무역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XJ 생산 비용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국제시장에서의 월드 가격이야. PY분의 PX 월드 가격이 MRT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XJ 비용보다 훨씬 더 이게 싸. 그럼 뭐야? 이 나라는 XJ를 수출해야 돼요? 수입해야 돼요? 수출해야지. 더 싸게 생산하니까.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팔면 이 가격을 받는데 이게 MRT가 비용이니까 XJ를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변환율이라 하죠. 이게 한계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마지널 레일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또는 전환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 변환율이 3이다. 3이면 해석해 보세요. XJ 비용이 3이다. 이걸 뜻하는 거야. YJ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만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여러분 볼록하면 어떻게 돼? X, Y 이거 이게 여기서 눈을 갖고 보면은 이게 오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목 이거는 눈을 갖고 여기서 보세요. 눈을 잘 그리세요. 안경 썼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볼록한 거지. 볼록.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 뭐 어떻게 수학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냥 여기 보시면 XJ를 점차 증가시키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한계 변환율이라고 그랬어? 요게 점차 작아지면 그러면 MRT가 XY가 체감하면 볼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점차 커지지? 그럼 이거는 MRT가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개 살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거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발생했다.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합니다. 아,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옛날엔 도달할 수 없었었는데 이렇게 이 경제성장 아닙니까? 경제성장. 그래서 이 경제성장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자, 노동법의 개정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돼서 근로의욕이 줄어들거나 태업이 발생하면 그럼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안쪽으로 가는 거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생산 가능 곡선은 효율적인 점입니다. 근데 이 안이 낭비가 있는 거지. 태업이 발생하거나 등등 되면 곡선은 가만히 있고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XZ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YZ 생산의 기회비용은 아니 XZ 산업의 기술 혁신 그러면 요게 이렇게 있다가 생산 가능 곡선이 우리 봤어요.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하면 더 편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울기 더 완만해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XZ에 대한 기술 진보야 기술 혁신 이렇게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 XZ에 대한 이렇게 기술 혁신이 발생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 작아집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XZ, MR 우리 앞에서 본 걸로 표현해 볼까? MR, T가 작아져. 완만해집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세요. 다음 23번. 한계적 판단이란, 한계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23번. 한계 원리. 그럼 말 그대로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그걸 나타내는 거야.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 가치가 마지막 한 단위의 지불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구매력. 그쵸? 한계 원리는 우리가 그냥 한계 편익이라 합시다. 이게 나중에 뭐 한계 효용이나 한계 수입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요. MRS까지 할게요. 한계 비용과 관련해서 이건 이제 MRT가 되겠죠. 비용이야 MRT는. 얘가 크면 그러면 생산을 늘린다. 뭐 그 얘기지 뭐. 다음 24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이 가장 높은 경제 복지 수준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이 손이 작동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하면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이야 가격. 우리 늘상 얘기했어.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시장의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 그게 시장의 가격이 삐끄덕거리는 상태 삐끄덕 이게 뭐다?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지. 요거를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25번. 어떤 개인이 훌륭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구입한 다른 사람이 무한복제해서 팔아먹는다면 처음 개발한 연구자는 더 이상 개발할 의욕을 없어지게 됩니다. 공공재에 의한 시장 실패지. 그래서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저 시장 실패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게요. 중간중간에 몇 개는 뭐 요거는 간단하니까 다 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문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 챕터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